여러분, 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질문, 돈은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어때요?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정말 중앙은행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중앙은행의 힘이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권력은 아니라는 거죠.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중앙은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,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, 심지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요.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나가 보죠. 자, 이 퍼즐을 맞추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대체 돈이 뭘까요? 경제학에서는 이 돈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한데요. 핵심은 딱 하나, 유동성입니다.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빨리 현금처럼 쓸 수 있느냐, 바로 이거죠. 제일 먼저 M1, 이걸 협의통화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가장 알기 쉬운 돈이에요. 말 그대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현금,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체할 수 있는 은행 예금 있죠? 그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묶어서 M1이라고 하는 겁니다. 유동성이 가장 높은 돈이죠. 그 다음 단계가 바로 M2, 광해통화입니다. 이건 M1에다가 당장은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시간이나 절차만 거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더한 거예요. 예를 들면 2년 미만의 단기 적금 같은 것들이요. M1보다는 현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유동성이 살짝 낮다고 볼 수 있겠죠? 그러니까 M1, M2 이런 용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결국 유동성이라는 잣대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현금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, 이 기준으로 줄을 세워놓은 거죠. M1이 제일 빠르고 M2, 그 뒤로 LF, L 이렇게 갈수록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돈을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지,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. 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빌려줌으로써 창조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돈이 막 인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의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돈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부분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어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제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어요. 그럼 은행은 그 100원을 금고에 그대로 넣어둘까요? 아니죠.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돈, 예를 들어 10%인 10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원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. 그럼 그 90원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쓰겠죠. 물건을 사든 뭘 하든. 그럼 그 돈을 받은 가게 주인은 그걸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할 거고요. 그럼 그 은행은 또 거기서 10%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고,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제가 처음에 넣었던 돈은 분명 100원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돌고 돌면서 최종적으로는 시중에 1000원이라는 돈이 생긴 셈이 되는 거예요. 대단하죠? 이걸 바로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. 방금 우리가 본 이 놀라운 과정을 경제학자들이 멋진 이름으로 정리해놨습니다. 바로 통화승수라는 건데요.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죠. 공식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. M은 M 곱하기 MB. 여기서 M은 시중에 풀린 전체 돈의 양, 그러니까 통화량이고요. MB는 중앙은행이 맨 처음에 공급한 씨앗 같은 돈, 이걸 본원통화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저 M, 통화승수가 바로 씨앗이 몇 배로 뻥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마법의 숫자라고 할 수 있죠.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원통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에요. 민간이 들고 있는 현금이랑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둔 지급준비금을 합친 거죠. 그리고 통화승수는 이 본원통화가 몇 배로 불어날지를 결정하는 배수인데, 중요한 건 이 승수값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계속 변해요.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 때문에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. 이렇게 깔끔한 공식이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을까요?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.
예측 불가능한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때문이죠. 이론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하죠.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몽땅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돈만 빼고 전부 다 대출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가정하거든요.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? 아니잖아요. 우리만 해도 경기가 안 좋다 싶으면 현금을 좀 더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대출 부실이 걱정되니까 돈 빌려주는 걸 꺼리게 되죠. 바로 이 차이가 공식을 현실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통화 승수는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.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. 사람들이 불안해서 현금을 막 집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승수는 뚝 떨어집니다. 은행이 대출을 꽉 잠그면 역시 승수는 떨어지죠. 반대로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면 승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결국 통화량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 모두의 행동에 따라 스스로 결정되는 겁니다. 이런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하는 구다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어떤 지표가 중요해져서 정부가 그걸 통제하려고 딱 목표로 삼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서 그 지표는 더 이상 원래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. 통화 승수도 마찬가지인 거죠. 자,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? 결국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돌리는 라디오 볼륨 다이얼 같은 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? 바로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. 첫째, 중앙은행이 씨앗이 되는 돈을 뿌려주고요. 둘째,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그 씨앗을 몇 배로 키워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, 바로 대중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죠. 이 세 주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통화 공급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돈을 만드는 이 시스템이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행동에 달려 있다면 만약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금융위기 때처럼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은행으로 달려가고 은행은 대출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죠. 과연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?